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지은이 막스 권터, 옮기니 송기동, 발행 북스넛입니다. 돈을 키우고 관리하는 영원한 부자의 마인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스위스의 국토는 미국 메인주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바위 투성이의 땅이었습니다. 바다와도 떨어져 있고 묻혀있는 광물과 석유도 찾아볼 수 없어 지구상에서 천연 자원이 가장 빈약한 나라이며 농사를 짓기에도 기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보다 높은 연간 소득을 올리며 스위스의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리스크가 적은 통화로 손꼽힙니다. 스위스 은행이 신뢰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인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 관리할까요? 이 책은 전 스위스의 은행장과 스위스인 자산가들이 투자의 원칙으로 삼았던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리스크, 과욕, 희망, 예측, 패턴, 기동력, 직관, 종교와 미신, 낙관과 비관, 여론, 집착, 계획의 총 12개의 메인 원리와 16개의 보조 원리로 구성하였고 각 원리의 마지막에는 그 원리를 정리해주는 투자 전략을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돈의 원리는 즉각적인 노하우보다 근본적인 돈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사례를 과거부터 최근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수록하여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선명한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학적인 원리. 스위스의 퍼즐을 풀어보자. 조상 대대로 물려온 스위스의 국토는 미국 메인주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바위 투성이의 땅이다. 스위스는 바다와도 떨어져 있고 묻혀있는 광물은 찾아볼 수도 없는 지구상에서 천연 자원이 가장 빈약한 국가다. 물론 석유 따위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기껏해야 귀이개로 건져 올릴 만큼의 석탄 몇 알이 묻혀있는 그런 곳이다. 농사를 짓기에도 기후가 맞지 않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땅은 어떤 작물의 경작에도 애를 먹었다. 스위스는 유럽의 숱한 전쟁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 땅을 차지하려는 침략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 스위스인의 연간 소득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앞선다. 스위스의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리스크가 적은 통화로 손꼽힌다. 스위스의 은행들이 신뢰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스위스인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일까? 그들의 투자법과 투기법, 도박의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 책은 스위스의 은행장을 지내고 미국 월가에서 막대한 부를 일군 나의 아버지와 성공한 스위스인 투자가들이 원칙으로 삼았던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책이다. 즉, 돈이 걸린 게임에서 현명하게 베팅하여 이기기 위해 원칙처럼 지켜야 할 방법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누구나 게임에서는 이기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돈을 베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걸지 않고 이기고 싶을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며 비난할 수도 없다. 예로부터 내려온 직업 윤리는 우리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돈을 베팅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거는 행위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배웠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지 않는 한 돈을 베팅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충실한 인생이란
하루하루 있는 힘껏 일을 하는 것이었다. 새장 안의 새처럼 조금은 따분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한편 누구나 거래의 의미를 알고 있다. 만일 당신이 돈을 베팅하는 행위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그런 신조를 이 책이 바꿀 수 없다면 말이다. 그러나 스위스인처럼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거는 행위를 혐오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기꺼이 즐길 줄 안다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소개하는 돈에 관한 원리는 현명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걸어 돈을 불리고 불린 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착실히 원리를 지킨다면 지금까지는 해박하지 못했던 베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다른 부자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책은 투자에 관한 책이다. 개중에는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위대한 꿈의 슈퍼마켓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상품이나 귀금속의 거래, 예술품이나 골동품의 투자, 부동산 투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업의 현장, 카지노 테이블을 둘러싼 갬블 등에 이용된다. 다시 말해 큰 돈으로 불리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든 인생은 도박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에 불만을 느낄 것이며 어떻게 하면 게임을 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인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이 스위스인들이다. 스위스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좀 과장되겠지만 상당한 스위스인이 이런 경향을 보이므로 대략 스위스인의 국민성으로 일반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스위스인들이 어두운 방에 앉아서 손톱이나 물어뜯으며 세계적인 은행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리스크와 정면으로 맞닥뜨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궁리함으로써 세계적인 은행가가 되었다. 스위스는 산 위에 있는 나라다. 스위스인들은 그곳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이 리스크로 가득 차 있음을 오래전부터 인식했다. 스위스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유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부든 개인적 명성이든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과 정신을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돈, 시간,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냉정하지만 그것이 법칙이다. 완전한 우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없다.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이 냉엄한 원리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걱정은 병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는 것이다.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한 2명의 젊은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성공을 꿈꾸며 월가로 진출하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대형 증권회사인 휴턴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럴드 로브를 만났다. 로브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월가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투자 자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대머리의 온화한 성격의 이 남자는 주식을 거래하며 지옥 같던 약세장과 까무러칠 만한 강세장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냉담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이었다. 그에 져서 투자 생존 전쟁은 고금을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전략서가 되었다. 로브는 태어날 때부터 재담가였으며 그의 책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어느 날 밤 로브는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나에게 그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리스크에 관해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들려주었다. 젊은 여자들은 약간 쑥스러운 모습으로 로브를 찾아와 투자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이 각자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그들이 사이좋은 친구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두 사람이 보유한 자산 상황은 거의 비슷했다. 두 사람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월급도 지위도 서서히 올라갔다. 그 후 그들의 월급은 필수품을 구입하고도 약간씩 남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모든 세금을 지불한 후에도 다소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운용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돈이었고 여유 자금은 향후 더 늘어날 것이었다. 두 사람이 로브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였다. 로브는 자신이 자주 드나드는 스낵숍에서 토스트와 홍차를 마시면서 아버지 뻘 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거래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들은 로브에게 단지 확인을 하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아버지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브는 장난삼아 한 여자를 신중한 실비아로 불렀고 또 한 사람을 대담한 메리로 지칭했다. 실비아가 돈에 대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안전한 피난 장소를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윤이 보장되는, 즉 원금이 지켜지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 예금 같은 적립식 구좌에 돈을 맡기고 싶어 했다. 한편 메리는 얼마 안 되는 자본이 목돈으로 불어나도록 다소의 리스크를 걸겠다는 각오였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전략을 실행했다. 1년 후 실비아의 자본은 손실 없이 이자가 붙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돈이 안전하게 관리된 데에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메리는 손실을 보아야 했다. 그녀는 회오리 같은 주식시장의 승부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구입할 때보다 약 25%가 떨어져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실비아는 자랑을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메리를 보며 상당한 공포를 느낀 듯했다. 그녀는 친구의 불행을 보며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돈을 4분의 1이나 잃다니. 가끔 그들은 셋이서 점심을 먹었다. 그 와중에서도 로브는 메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실비아의 동정에 대한 메리의 반응도 지켜보았다. 그는 메리의 초기 단계의 손실이 많은 초보 투기가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녀의 의욕을 꺾어 게임을 포기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초보는 대부분 한순간에 큰 승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네. 첫 해에 자금을 3배 정도로 불리지 못하면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곧장 털고 일어나 떠나버리곤 하지. 그러나 메리는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기색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손해를 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얻은 것도 봐주었으면 해요. 그녀는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실비야, 난 지금 모험을 즐기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안전을 추구한다. 안전은 여기저기서 공개적인 구애를 받는다. 안전은 겨울밤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 좋은 느낌이며 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감각이다.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하나의 안도감이다. 최근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안전을 긍정적인 것이라 여기고 있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무엇보다도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근대 심리학이 내세워온 전제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이 전제는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의 사고를 지배해왔다. 의사들은 걱정은 해로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니 멀리하라고 충고하며 가능한 한 우리를 안전한 쪽으로 유도한다.
이런 논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모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 모험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리스크에 노출시켜야 한다. 제럴드 로브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돈을 은행 고자에 맡기는 신중한 실비아의 결정에는 박수를 보낼 수 없었다. 금리가 비교적 높을 때조차도 대체 얼마나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인가. 연초에 은행에 $100를 맡긴다. 그러면 연말에 은행은 $109를 돌려준다. 그럭저럭 괜찮다. 하지만 얼마나 따분한 방식인가. 선진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예금의 안정성은 거의 보장된다. 거대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잃는 게 없다. 은행이 1년 사이에 금리를 내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은행이 당신의 원금 $100를 깎아 돌려주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돈놀이가 당신은 흥미로운가? 흥분이나 정열, 승리의 팡파르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9의 이자 수입에는 세금도 붙는다. 세금 공제 후 당신의 손에 남는 돈은 아마 인플레의 리스크로부터는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당신의 재산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 월급 역시 부자가 될 수 없는 돈이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세계의 경제 구조는 당신이 불리하게끔 짜여져 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에서 얻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인생에서 먹을거리를 구걸하지는 않을 가능성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사실 그것마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은 미래의 대비책으로 저축을 한다. 특히 미국의 중산층은 교육을 통해 이런 사회적 관습에 따를 것을 강요받는다. 프랑크 헨리는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와 부모는 아이에게 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시끄럽게 말한다.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 좋은 직업. 그것은 누구의 야심에도 들어맞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그런데 훌륭한 투기가가 되라면 어떻게 될까? 왜 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보고 들으며 자랐다. 프랑크 헨리의 경험에 근거한 법칙은 사람은 자산을 만드는 데 쏟는 에너지의 30%만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투자나 투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냉엄한 진실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다수가 모여있는 가난한 계층에서 부자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스크를 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를 걸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돈으로 투기를 하면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세상의 온갖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세금에 쫓기고 인플레에 휘둘리는 봉급 생활자의 재산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다소 가난해진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 책이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를 터득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란 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리를 배워두면 지금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쪽이 손실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게임이 당신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제럴드 로브의 두 친구인 실비아와 메리의 이야기는 돈이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로브가 두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들은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모두 결혼을 했다가 이혼도 경험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 로브에게 말했던 방식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 실비아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여유 자금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지방자치체의 채권 및 그 밖의 도피처에 맡겨두었다. 채권은 약속만큼 안전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은행 금리가 크게 상승했을 때 자산 가치가 상당히 손실되었다. 그녀의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원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두 자릿수 인플레가 그녀의 구매력을 크게 잠식했다. 그녀의 행동 중 가장 바람직했던 것은 결혼할 때 집을 구입한 일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공동 명의로 집을 등록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혼할 때 집을 매각한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그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집값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는 구입할 당시의 금액보다도 훨씬 큰 돈이 각자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실비아는 여전히 부자도 아니었고 부자에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혼 후 증권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60살이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연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가 가진 자금은 노후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녀는 월급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아마도 굶는 일은 없겠지만 새로운 구두 한 켤레를 사는데도 많은 갈등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애완 고양이는 겨울에 충분히 따뜻한 생활을 마음껏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침실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인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메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개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항상 원금의 안정성을 염려했지만 안정성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재산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리스크를 걸어 처음에는 손실을 보았지만 그 후의 리스크는 기대대로 성과를 낳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지만 대부분의 성과는 투기에 의한 것이었다. 노란 금속이 미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투자 매체가 된 것은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던 1971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금은 1트로이온스에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금 가격이 급등했다. 메리는 재빠르게 행동을 취했다. 많은 보수적인 투자 자문의 충고와는 반대로 그녀는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몇 차례 금을 구입했다. 70년대가 끝나갈 무렵 금 가격은 875달러에 달했다. 그녀는 600달러 부근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금을 매각했다. 이전부터 풍족하게는 생활했던 메리였지만 그녀는 이때부터 그야말로 부자의 대열에 올라섰다. 그녀는 자택과 별장, 그리고 카리브해에 떠있는 작은 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으로 보냈는데 물론 비행기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다. 그녀는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가 제럴드 로브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월급은 그녀의 수입 중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매년 주식 배당만으로도 일에서 받는 연봉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므로 봉급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돈을 불리고 관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 년 동안 메리에게는 밤잠마저 설치게 만드는 걱정의 씨앗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것은 실비아에겐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그 사실이 실비아에게는 자신의 풍족하지 못한 노후 생활에 대한 약간의 위로 아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비아는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부자가 되어 있을지 가난뱅이가 되어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내년이나
혹은 10년 후에 자신의 돈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 계산이 늘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았다. 특히 그녀의 채권이 마치 따가운 햇볕에 노출된 얼음 조각처럼 녹아내릴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의 대략적인 계산은 맞아들었다. 그 대목만큼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메리는 자산을 키워가는 몇 년 동안 장래에 대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돈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그 대가로 얻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월가의 이름난 투기가들 대부분은 평소에 무언가를 걱정하는 상태야말로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잘라 말한다. 걱정거리를 불평하는 투기가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언제나 명랑하다.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투기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제시 리버모어였다. 그는 20세기 초 월가에서 크게 성공을 한 투기가였다. 키가 훤칠하고 세련되었으며 선명한 금발머리의 리버모어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투자 조언을 구했다. 그는 지혜를 얻으려는 신문과 잡지 기자에게 늘 쫓겨 다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젊고 패기 있는 한 잡지사 기자가 찾아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리버모어에게 물었다. 리버모어는 돈이 많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니 자신에게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자는 주식 투자자는 밤잠을 못 잘 때도 많지 않느냐며 항상 걱정만 해야 하는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되물었다. 자, 지금부터 당신에게 가르쳐 드리지요. 리버모어가 말했다. 모든 직업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벌을 키우다 보면 쏘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경우에는 걱정에 해당하죠. 걱정을 벗어나려면 가난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걱정과 가난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기꺼이 난 걱정 쪽을 택하겠어요. 리버모어는 주식 투기로 4번이나 크게 돈을 벌었다가 날린 적이 있었는데 항상 걱정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즐겼다. 어느 날 밤 나의 아버지 프랑크 헨리가 리버모어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리버모어는 어느 디너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약속을 갑자기 떠올렸다. 그는 주최자에게 전화를 걸어 멋쩍게 사과한 후 술을 한 잔 더 시킨 뒤 프랑크 헨리에게 주식시장이 위태로울 때는 언제나 자신의 머리가 산만해지며 건망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프랑크는 자신이 아는 한 리버모어가 위험한 장세와 관련되지 않을 때가 거의 없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리버모어는 즉시 동의했다. 실제로 그는 일정 기간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주의 장세에 대해 항상 여러 염려를 하곤 했다. 그는 언제나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자신의 투기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스스로 원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부자는 계획보다 대응을 중시한다. 장기 계획은 미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확신을 준다. 계획에 비중을 두지 마라. 제12의 돈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장기 계획은 미래를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소름 끼칠 만큼 위험한 확신이다. 나는 다음 한 주를 희미하게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의 연속성을 통해 대강의 예측을 할 수 있다. 수요일에 이곳에 앉아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나는 아내와 나의 주식, 부동산, 은행 구좌, 은 등 여러 자산의 다음 한 주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나 예측조차도 물론 터무니없이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오기 전에 주식시장은 붕괴할지도 모른다. 내가 차로 누군가를 치어 재판에서 모든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앞으로의 한 주를 계획하는 일은 기분이 좋다.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더라도 대강은 실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간이 1개월 후가 되면 시야가 상당히 흐려진다. 1년 후는 안개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 10년 후나 20년 후가 되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희미한 형태나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밤중에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하다. 그때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 무엇을 위한 계획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는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도 보험사의 영업사원이나 투자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은 계획을 세우도록 부추기며 젊은 가족들은 거기에 호응을 한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은 조지와 마사의 시절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거의 비슷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일생에 걸친 질서의 환상이다. 경제학자나 투자 자문처럼 20년 계획 같은 것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돈의 세계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매우 천천히 예상대로 변화하는 질서를 지닌 세계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예측하면서 돈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것이 될 거라고 추측한다. 보다 커지고, 보다 자동화되고, 더 이렇게 되고, 더 저렇게 되고. 그들은 오늘의 트렌드를 관찰하여 그 경향을 미래로까지 확장함으로써 공포와 안심을 적절히 분배하여 결론을 이끌어낸다. 모든 이치는 질서 정연하니 서둘러 장기 계획을 짜라고 몰아붙인다. 희망에 넘쳐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혹은 감히 무시해버리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세계는 한정된 의미에서만 나무의 성장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경향을 연장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엉터리다. 지금의 경향들 중 몇몇은 향후 20년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소멸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알 수 없는 사건은 언제나 갑자기 일어난다. 호황이나 공황, 격변, 전쟁, 파괴, 붕괴 등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부터 20년 후에 당신의 자산이 존재하는 세계는 장막의 저쪽에 숨겨져 있으며 빛은 전혀 새 나오지 않는다. 향후에 전개될 돈의 세계나 투자의 세계, 혹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당신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장기 계획을 세우려 들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위한 장기 계획을 타인에게 세우게 할 필요도 없다. 장기 계획은 당신의 인생을 회방만 놓을 것이다. 대신 배짱이처럼 홀가분해질 필요가 있다. 미래에 알 수도 없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들을 정리하기보다 사태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처하는 것이다. 기회가 보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위험이 보이면 도망치면 된다. 돈에 관한 한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장기 계획은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뿐이다.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지는 일반적인 차원 외에는 정확히 제시할 수가 없다. 나는 주식시장을 좋아하니 항상 한계 상황까지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어떻게 해서는 주식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돈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며 내가 알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이다.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부를 계속하는 일이다. 배우는 일과 개선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이런 애매한 것이 나의 계획이라면 계획이다.
당신의 계획 역시 누군가에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보기에 매력적인 투기를 가능한 한 많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성에 사로잡혀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당신의 투기 대상이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계획에 손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꼼짝도 할 수 없이 운명이라는 불도저에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개미처럼 계획에 뿌리를 박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시 리버모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단기적인 투기로 잃는 돈은 한 번 투자한 돈을 그대로 묻어두는 이른바 투자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입는 거액의 손실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장기 투자가야말로 대단한 도박사들이다. 그들은 돈을 투자한 채로 놔두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명한 투기가라면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투기를 해야 한다. 이미 보았듯이 리버모어가 완전히 성공한 투기가는 아니었다. 그는 4번 잭팟을 터뜨리고 4번 전 재산을 잃었으며 최후에는 정신적인 우울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의 투기 엔진에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고 올바른 조정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쾌속으로 질주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가야말로 대단한 도박사들이라는 그의 말에 주의해야 한다. 확실히 그런 것 같다. 내일에 돈을 거는 것도 충분히 위험한데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느 날에 돈을 건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장기 투자는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그릇된 통념과 마찬가지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은 고통을 수반하는 결단을 빈번하게 내려야 할 필요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장기 투자에서는 단 한 번의 결단만 내리면 된다. 나는 이것을 사서 계속 보유하겠다. 그 후에는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는 2가지 습성인 태만과 소심함에 영합하는 태도다. 게다가 그런 장기간의 저장과 장기 계획이 맞물려 기분 좋은 상태에 흠뻑 젖는 느낌까지 가져다 준다. 당신의 인생에 모든 것이 보장된 느낌을 갖게 한다. 당신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장기 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은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이나 통화, 부동산 등의 자산은 거래를 자주 할수록 수수료만큼의 가치가 손실된다. 하지만 수수료가 고액인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투자 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모기에 물리는 정도의 가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많은 장기 투자가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들먹인다. 물론 증권회사는 당신이 장기 투자가이기보다 날렵하고 민첩한 투기가이길 바란다. 당신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권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민한 투기가와 증권회사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이 투자를 가령 지금 시작해도 똑같이 돈을 투입할 것인가? 당초에 설정한 청산 시점을 향해 가치가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는가? 물론 민첩함만을 위해 매매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처음에 투자했을 때와는 달리 상황이 변화하여 가치가 하락하거나 청산 시점이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질 때, 혹은 상황 변화의 결과로 보다 전망 있는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지체 없이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스위스에 대해 소득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스위스의 환경이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투자가로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를 늘려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엄청난 자산을 늘려가며 투자 매스컴에 칼럼을 기고하는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이 책에 있는 12가지 돈의 원리도 주식 투자에 기반한 내용이지만 앞서 저자가 말했듯 모든 투자의 방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스위스의 성공한 투자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12가지 돈의 원리는 기존에 있는 주식 투자 저서나 경제 경영서에 쓰여 있는 일반적인 투자 철학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든지 분산 투자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원리는 기존의 방법들의 틀을 깨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이든 정답은 없지만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리스크를 걸어야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안전함을 계속해서 교육받아온 우리들에게는 마인드에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를 일궈온 수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하듯 그 방법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존의 투자 개념에 대해 다시 정비를 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았던 이 책. 여러분에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좋은 성과를 안겨주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